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지난 10월 12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급격한 확산세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지난 봄, 여름과 마찬가지로 올가을에도 여행다운 여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관광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남성숙 광주 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정기령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조현희 지역문화관광기획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장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집에 머무는 시간들도 많고 날씨가 좋아도 나가지 못한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12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여행 또 관광 산업의 조금은 활성화에 좀 기대를 또 걸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 코로나19 업종별 피해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숙 대표이사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아주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외출조차도 자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은 감히 엄두에 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2월부터 10월까지 계속 1단계, 2단계, 2.5단계 이렇게 반복되면서 현재 이제 여행업계는 관광업계는 스톱 상태인데요. 네.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그리고 2009년에 세계 경제위기 왔을 때 굉장히 이제 관광시장이 얼어붙었는데, 현재 상황은 수치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1973년 수준이, 1973년 수준, 거의 관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정도로 지금 수치가 낮아져 있고요. 거의 93% 정도, 95%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만 쉬고 있는 시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19로 무너진 여행 관광 산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또 회생하기에는 정말 또 어렵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정기룡 회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광주에 저희 관광협회 회원사가 약 650개 있습니다. 그중에 약 465개가 여행업인데 여행업하고 호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광 음식업인데 지금 호텔과 음식업은 그런 대로 좀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주가 외국인 인바운드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타격이 조금 더 덜하고 지금 관광 여행사들은 주로 아웃바운드 우리 지역민들을 데리고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뿐인데 지금 현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약 19개월 동안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남 대표님 오셨습니다만은 시에서 마케팅 활성화 비용을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접수율이 50%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로 패닉 상태입니다, 사실. 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사실은 이제 답답한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예.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여행 관광업계가 가장 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저희가 강주 여행업계가 거의 8% 스탑 상태라
10억 정도 그래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여행업계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을 하면 1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폐업한 곳도 많고 네. 사실은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조금 움직여야 비용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만 봐도 얼마나 활동을 좀 하기 어려운 시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아마 주말에 근거리로 이제 소규모로 나가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게 국민들이 여행 수요가 그동안 갈증을 느꼈던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어서 혹시 또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에 관광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희 기획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투어 예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로 완화된 이후로는 지금 단체 문의가 좀 들어오고요. 작년 대비 50%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가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여행 수요가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단체로 이렇게 또 여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들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피해 현황 이렇게 네. 질문하시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곧 11월인데 이렇게까지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설마 했는데 이제 11월까지 오게 됐는데요. 앞에도 우리 대표님이랑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광 서비스 5개 업종, 여행, 숙박, 음식, 호텔, 국제회의, 카지노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추산된 게 3조 9,800억이 지금 손실을 추산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는 분명히 종식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치료제가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병은 잡힐 것인데 관광 산업이 지금 개별 사업체가 완전히 붕괴 상태가 되어서 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이 회생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여행 관광 안 한다. 네. 한번 업종을 바꿔와가지고 이게 뭐 큰 기업체라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이 개별 사업체들은 한번 접어버리면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관광 사업체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데 어떻게 보면 붕괴라고 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제는 수도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넘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관광 구조를 재편하자. 네. 지역 관광, 지방 관광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자는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 지역 관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티다가 폐업을 하게 된 개별 사업자들의 어떤 문제에서 관광 산업이 이제 회생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우려를 얘기해 주셨지만 또 반면으로는 국내 지역의 어떤 새로운 관광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광주 지역에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숨어 있는 관광지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그 관광을 산업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암울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 그럼 뭘 가장 하고 싶은가요? 물어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고 싶은 뭔가 조금 어디에 가서 뭔가 느끼고 쉬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 다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찌됐건 그 부분은 좀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대개 경우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막 사람 많고 뭐 규모가 크고 뭐 이런 데보다는 그 개별적으로 적게 움직이면서 생태 관광을 하고 싶다. 어떤 자연하고 될 수 있으면 가깝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피력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광주라고 하는 곳은 전남하고 합해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태 관광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무등산과 인문학적인 거, 무등산과 결합된 뭐 맛있는 거, 무등산과 결합된 뭐 그 예술 관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한국관광공사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그 발표를 했는데 네. 광주가 7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소원이랄지 뭐 패밀리랜드 캠핑장이랄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현재 이제 저희 관광재단에서는 관광 생태계가 급변하는 부분이 오히려 광주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광주 전역을 놓고 개별 관광을 오든 또는 뭐 단체를 오든 또 우리 내부의 호남권 사람들이든 간에 광주를 구석구석 의미 있게 생태 관광할 수 있는 지도를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인 생태 관광에 정말 적소인 곳이 광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창현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내년에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트렌드가 분명해요. 예, 내년에는 분명한 게 두 가지예요. 국민들이 청정 아니면 건강 기능성.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지금 찾는 관광이 아마 이제 대세로 이렇게 자리 잡을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피곤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정말 조용한 데 가서 좀 힐링을 하고 싶고 휴양을 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오락, 유흥 이런 관광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검증이 된 곳. 네. 두 번째는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에는 맛을 먼저 생각했지만 지금 내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내 몸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광주로 여행을 온다면은 저는 거기를 한번 이렇게 가고 싶어요. 무등산에 가보면 제일수원지에 편백숲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지만은 또 이제 특히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쪽에 여름에 가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가 지금 피톤치드 편백숲이다 보니까 피톤치드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몸에 굉장히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 일수원지 편백숲이 그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계속 5년 단위로 계속 측정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우드랜드나 북한산이나 남산보다 거의 서너 배가 더 피톤치드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암 환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치유가 돼서 나오는 그 정도여서 저는 꼭 한번 네. 그쪽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네. 음식도 그 삼합 있죠. 우리 다 아시죠. 그 네. 홍어 삼합. 네. 예, 이 홍어를 과거에는 그 톡 쏘는 그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면을 보게 해요, 음식을. 이게 홍어가 내 몸에 얼마만큼 좋은가 이 건강 기능성을 체크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뒤져봤어요. 네. 홍어가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가 했더니 그 정약전 자산호흡에 따르면 홍어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해독해 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술 먹고 이런 숙취 해소에 좋고 네네. 기관지에 좋고 또 원기 회복에 좋다.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신다면 네. 무등산 편백섬 한번 돌아보시고 네. 이 홍어 삼합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건강에 초점을 맞춘 어떻게 네. 보면 관광지 네, 추천을 해주셨고요. 정기룡 회장께서도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의 이곳은 정말 지금 이 위기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곳이기 때문에 좀 추천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뭐 시하고도요. 지금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광주를 바라볼 때 광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겠냐 이렇게 그래야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를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호남 전라도 음식 그러면은 이 제기를 하신 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가서 설악산 구경하고 뭐 회를 먹고 한다면은 관광지가 우선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라도로 음식을 먹으러 와라. 네. 음식 먹고 나서 뭐 우리가 식후경 그러잖아요. 금강산도 그러듯이 광주에 와서 해서 맛있는 오미를 먹고 그다음에 광주 근교 관광을 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티 투어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저희들이 그 각 지자체마다 뭐가 있냐면은 마케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뭐 관광이 전략 산업이라 해서 지자체마다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군이 사실은 이제 관광입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정말로 아주 피 튀기는 이 전쟁같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광주하고 비슷한 대구나 울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져서는 안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남 대표님 와 있습니다만은 광주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오게끔 하고 이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 자원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또 우리 같은 협회 우리 협회들은 뭐냐면 필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관광객을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활성화돼서 그래서 저는 광주의 그 특별한 이 맛을 그동안에 음식과. 자랑을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어디다 내놓아도 네. 이걸 상품화해서 관광을 유치시키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획자이시니까 조현희 기획자께서도 뭐 광주에 네네. 관광 부분에 있어서 추천할 만한 곳을 또 저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광주에 같아요. 새로운 관광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광주시가 올해 초부터 그 충장로 그 학생가 뒷골목에 K-팝 스타일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1월 중순에 이제 그 개장식을 하게 됐는데요. 광주 출신 K-팝 스타를 테마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뭐 스타 기념관이라든가 유노 뭐 이런 몬스타엑스 이런 스타들의 핸드 프린팅 그리고 K-팝 스타 벽화 등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광주시가 이제 전 세계 K-팝 스타들을 K-팝 스타 팬들을 유치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또 광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또 2020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번 상당히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볼거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품도 좋고요. 실내 전시하고 실외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이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섰다는 점에서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당과 연계해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에도 작품을 설치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광주 시내 주변의 야경 뷰 포인트를 전당하고 연결해가지고 도심 나이트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투어 참가자들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남성숙 저는 대표이사께서 그 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가 그 관광 브랜드, 관광 상품 중에 앞으로 키워야 될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고요. 네. 유네스코가 지정한. 근데 광주의 미디어 아트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그 미디어 아트 효과는 언제 봤냐면 우리 김정은 그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의 집에서 만났을 때 네. 그 우리 그 가요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미디어 아트 쏴졌을 때 전 국민이 굉장히 이제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영화관처럼 변했지 않습니까? 네. 평화의 집이 그런 게 이제 미디어 아트 효과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때 그 옛날 그 구도청이죠. 구도청 벽에다가 강주의 빛이라고 쐈었어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뭐 518m짜리 뭐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의 관광은 그렇게 빛으로 518m를 쏠 수도 있고 아시아 문화 전당 주변 전일 빌딩 245 주변에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저녁마다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저는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도 내년은 동구청과 함께 이제 그쪽에 상설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올해 이제 사실은 비대면이 돼서 확대를 못했긴 했지만 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그동안 광주의 시티 투어 버스 운행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재개가 됐어요. 정기령 회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 어느 큰 도시를 가더라도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시티 투어가 지금 현재 3코스가 있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광주만 이렇게 과거에는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한 시티 투어는 광주를 감싸고 있는 이성시군, 그러니까 담양, 장성, 영광, 한평, 나주, 화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티 투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와서 데일리로 이렇게 하는 이 코스를 3가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1코스가 무등산권 지질공원 명소 코스입니다. 여기는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부구를 해서 도는 화순 적벽, 그다음에 광주호, 충효동, 한벽당, 소세원 이쪽으로 해서 주로 하는 코스고, 두 번째 코스는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 우리가 이제 뭐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다음에 전일 245, 그다음에 광주 근대 역사 그 양림동 여기 합쳐서 이렇게 하는 코스. 그다음에 세 번째 코스가 지금 월봉사원하고 영광 불교들의 백수해안도를 해서 한평 생태공원 있잖아요. 네. 이걸 가는 코스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 시민들이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요금도 지금 한 50% 디스카운트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예. 네, 그래도 문의가 많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자, 이 밖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뭐 규제들을 좀 더 완화해주고 또 공동 신규 상품도 개발해야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성숙 대표 이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구촌에 남아있는 3대 산업 중에 하나가 그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는 70조 정도가 관광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한국이 한 7조 정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규모의 관광을 할 때는 우리 광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전 세계로 돼야 된다거나 호텔이 뭐 천실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개별 관광화되면서 이제 광주도 한국에 존재하는 7조 관광 산업 시장을 광주 전남이 합심하면 공동 상품을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그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네. 정 회장님하고 그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동안도 광주하고 전남이 관광은 특히 뗄 수가 없는 것이 뭐 광주만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여수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한 권역처럼 묶어서 남도에 가자 해서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뭐 저희가 전입빌딩의 2층에 그 남도 관광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냥 광주에 있지만 사실은 22개 시군에 정보까지를 다 넣어놓고 스스로 코스를 짜보게 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광주를 거쳐서 되게 이제 정착지가 여수서 자거나 목포에서 자는 코스로 이렇게 짜시더라고요. 근데 네. 광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자연이 많은 여수나 강진이나 목포를 보고 광주에서 주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전략이고요. 네. 또 전남은 전남대로 이제 그 반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 상생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 전남의 장점은 장점대로 또 우리 그 강주가 인구 150만 가까이 되는 6대 광역시지 않습니까? 6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지방에는 없는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갖고 있는 장점과 전남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 장점을 결합을 해서 공동상품을 꼭 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네. 사실은 자치단체가 나눠 있다 보니까 말로만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경북은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가면 또 대구시청에 경상북도 관광과장님이 근무를 하시고 네. 그 경상북도 도청에 그 대구 관광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광고나 이런 거를 서울에다 공동으로 하시고 굉장히 전략되죠. 그다음에 상품도 항상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좀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상품이 있냐, 지금도 뭐 남도 패스랄지 남도 패스를 사면은 광주나 관광지 어디를 가나 숙박이나 뭐 그 여행지나 음식점이나 할인해 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한 통으로 보고 우리가 관광 상품을 같이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현재 네. 전남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공동 신규 상품 개발에 있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나 이런 신규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시기상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내년까지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관광숙박업하고 여행업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돼서 특별 이제 고용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당분간은 여행 경기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때까지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게끔 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지금 한계 상황까지 왔거든요. 버티고 네. 버티고 이제 겨우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고용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 업종들이 내년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게끔 공급 측면에는 그걸 지원하는 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게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여행 심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블루, 뭐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국민들이 이 정말 굉장히 마음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카드에서 올해의 건강 트렌드를 쇼크라고 해서 SHOCK 이렇게 이제 약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H가 뭐냐면 그 홈메이드 소싱이라 그래가지고 이 그 저 모든 소비 행위를 집 근처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여행을 가더라도 근거리 여행 패턴만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WTO에서도 지금 근거리 여행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원거리를 가지 않고 특히 해외로도 가지도 않고 국내에서만 하고 또 집 근처 여행만 다니는 그런 여행으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소심해지고 신중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얼어붙은 여행 심리를 어떻게든
점점점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그게 갈 것 같은데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 정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렇게 줬잖아요. 저는 여행 바우처를 조금 지급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바우처로 이렇게 지원해서 국민들이 좀 여행을 조금 가까운 데라도 좀 다녀오고 우리 점점점 여행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동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그래서 관광객을 오게 하는 전략은 이제 세우되 사실은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여행업계 회생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뭐 여행 바우처를 통해서 여행을 좀 가고자 하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처방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어떤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혹시 덧붙여서 조현희 기획자께서도 할 말씀 해주시죠. 아까 좀 전에 문창현 박사님께서 코로나가 오히려 지역 관광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광주시는 관광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점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관광 스토리 개발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스토리를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해서 관광객이 안 옵니다. 최근에 제가 정일성 스토리를 개발하려고 광주 전남의 정일성 유적지를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남의 화순에 갔더니 정일성 선생님이 화순에 잠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실마리로 해서 정일성 교실도 만들어 놓고 정일성 앱집도 복원해 놨더라고요. 네. 광주시도 이제 뭐 정일성 생가를 복원해서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듯 좀 볼거리를 더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관광 정책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행자가 오게 하려면 일단 네네. 볼거리를 많이 네.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네. 차원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비엔날레도 광주 굉장히 유명한 행사인데 또 연기가 되고 5.18도 사실 40주년 프로그램도 모두 백지화되는 등 굉장히 기존에 있던 행사들마저도 취소가 되는 악재들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남성수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없어지고 또 이제 저희 관광재단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는 국제회의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기능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도 거의 40건 이상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큰 행사를 유치하거나 치르는 데는 어려움이 지금 많지만 지금 이 시기는 그래서 이제 여행이나 관광 정책이나 전략은 스탑돼 있지만 오히려 지금 광주 관광 상태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이 변곡점에서 오히려 준비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광주 경우는 이때 잘 준비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종식되는 지점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고 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고 5.18이라고 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어떤 광주만 갖고 있는 게 존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브랜드로 아까 조 기획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킬러 콘텐츠를 잘 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광주 경우는 사실은 아까 여행업계도 5인 이하 업체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타격이 더 심하고 또 더군다나 업태가 아웃바운드 위주로 광주서 밖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끌고 나가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인데 이런 점은 오히려 이제 인바운드 벤처 오히려 외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인들을 광주로 유입하는 전략을 지금은 세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관광 상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포장을 못하고 홍보를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요즘에 저희 관광재단에서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어찌됐건 모든 정보를 손쉽게 지금 넣자. 그래서 정말 보시는 분들이 이래도 광주 안 올 거예요 하는 자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온라인 전략에 지금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게 저희가 사실은 광주 관광 산업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뭘 브랜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사실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되니까 소규모 개별 관광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가 되니까 이런 토론도 이루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정기룡 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이 주제가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창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업종이 이 페닉스 한테 소멸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나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우리 남 대표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10인 이상이 80%, 5인 미만이 90%입니다. 사업장 90%가 거의 지금 그 소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광주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마케팅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접수 빈도가 사실 이제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네. 200만 원 도와준다건데 지금 안 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안 올 때는 얼마나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여기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이제 대구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관광이 스톱된 상태에서 돈은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다.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제 이걸 요구하고 있고 남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주가 이 기회에 정말로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광주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과연 뭐겠냐 이랬을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회장이면서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의 소형 콘텐츠들은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정말로 광주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광주가 유일하게 자량이 사실은 이제 무등산입니다. 네. 무등산을 어떻게든지 장벌제까지 접근하게 하자. 접근하면은 왜 무등산은 자연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에다 무등산을 내놓으면 사실 큰 거시기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주상절리가 있는데 전 세계 주상절리대는 전부 다 계곡이나 바닷가에 있는데 유일하게 무등산만 900에서 1100고지 사이에 입석대, 서석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을 관광 자원하면 아주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반 아직은 지금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등산 케이블카까지는 불가능해도 지금 현재 거기가 군 작전도로하고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친환경 포장을 해서 지금 무등산 산장이 지금 올 아마 연말부터인가 지금 충효동 쪽으로 내려와요. 네. 그리고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셔틀로 해가지고 전기차로 해가 쫙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오전 오후로 이거 나눠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반대하신 분들이 이 무등산 훼손 때문에 그러는데 네. 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인문자원을 해서 우리가 아트 파크를 해서 동구청에서도 지금 아시아문화의 전당 일대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난 5월달에 제가 문가부 장관님하고도 오셨을 때 그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관광 전문가들하고 그 장소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저 불빛으로 저녁 9시에 거기 가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실 거기가 이제 육거리입니다. 금남로 있지, 충장로, 그 다음에 웨딩거리, 그 다음에 장동에 동명동으로 연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전대병원으로 하는 길,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 6거리인데 여기에서 네. 약 400m 전방에서 저녁 9시에 불빛이 레이저가 탁 쏘가지고 그 광장으로 모여서 518m 하늘로 솟아서 그게 32km 무등산 때리고 전 세계로 뻗으면은 이게 정말로 그 비추 도시 광주의 문화 콘텐츠 상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줄기 2개를 딱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뭐 양림동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걸 좀 하면은 네. 이 광주의 볼거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예.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또 광주가 관광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두 번째 주제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을 좀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지난 8월 광주 관광재단이 또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 관광재단의 출범이 또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이사께서 나름대로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예. 광주 관광재단은 이제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아직 이제 3개월이 안 된 그 광주시 산하 기관인데요. 전국 그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그렇게 빨리 재단이 설립된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이미 관광이 많이 활성화된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공사로 관광 공사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광주하고 전남이 이제 올해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광주 관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탄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관광이 그동안은 뭐 여행이랄지 또는 뭐 관람이랄지 이렇게 접근했다면 산업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특히 관광업계가 관광업계와 함께 어떤 전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기에 요걸 가지고 광주가 광주 관광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관광재단이 만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다면은 뭘 보여주냐 했을 때 관광의 형태가 소규모 개별 관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대규모 관광 전세기를 띄우고 대규모 관광 할 때는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에서 일단 선택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서울에 갔다가 경주에 부산에 갔다가 제주도로 빠지는 게 거의 90%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손댈 수가 없었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이제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됐다 하더라도 보니까 관광 트렌드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도 개별 관광, 테마 관광, 그다음에 주제 관광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관광 인프라가 훌륭하지 않아도 광주가 여러 가지 아까 예술 관광이랄지 말씀하시는 무등산이랄지 해서 이제는 관광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짜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잘 포장해서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로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케팅 차원에서의 관광을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관광재단은 어찌됐건 간에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돌아간 이후에도 광주를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도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재단의 탄생 자체가 광주 관광의 변화를 얘기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관광재단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편하게 이 관광재단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기룡 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관광재단이 늦게나마 이제 출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제주도, 서울, 부산, 경북, 경기, 인천 이제 굉장히 많게는 10년 앞에 재단 공사가 설립된 지역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그 설립된 것하고 지금 내가 말한 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지역은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오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꼭 재단이나 공사가 설립이 돼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관광에 관련된 일을 관광과에서 했는데 이 관광과랑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뭐 6개월, 1년 반이면 직원들이 계속 변화가 생겨요. 네. 이래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갖고 일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지고 안 되지 않냐 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단이 생긴다 해서 어떤 요인든 간에 이것은 축하할 일이다. 네. 그러면 재단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콘텐츠 개발은 사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 뭐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단체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활발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사실은 광역시 중에 꼴등입니다. 꼴등. 네.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제 대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대구의 달구벌하고 여기 빛고라고 해서 저기 저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동서 교류, 먼 교류 해가지고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계속 교류를 합니다. 네. 지금 대구 가면은 남 대표님 광주에서 저 돈 주고 들어가는 관광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군데? 몇 군데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대구는 22개 있어요. 제가 7군데를 가봤는데 네. 돈을 주고 나오면은 네. 부끄럽지가 않아. 네. 돈 잘 썼다. 네. 이런 걸 광주도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네. 큰 줄기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문화 중심 도시답게 저기 아트 파크를 만들어서 멋있게 하고 두 번째 부동산 좀 접근하게 하고 또 네. 나머지 이렇게 해서 저기 관광 재단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계속 이렇게 판을 좀 벌려야 된다 나 네. 이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광주 관광이 그동안 충분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잠재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떠야 되는데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재단에 거둔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재단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가지시겠지만 밑에 직원들은 지금 죽어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보니까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전에 컨벤션 뷰로에서도 직원들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일했거든요. 근데 뭐 여건이나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기능을 더 집어넣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심지어는 재단이 관광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직원들도 걱정이 되고 대표님도 걱정이 되고. 네. 그래서 전 이제 이 재단 만든 일들을 지금 전남 시군도 제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항상 조언을 해줬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네. 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다 하려고 보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만 제대로 해주면 재단은 저는 분명히 100점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필요한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광 이런 관에서 시청 같은 관에서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전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저는 그건 100점이라고 보는데 마케팅이 이제 국내 마케팅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하우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그래서 참 그 해외 시장 개척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할 시장도 많은데 지금 재단 기존의 뷰로 이 인력이 너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시장들 위주로 우리가 그 동안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재단이 되면 더 세분화돼서 특히 이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중동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재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기능에 저는 최대한 집중을 하고 네. 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가 통계 뭐 만들고
마케팅 기능만 해도 저는 그 직원들 세밀하게 미주팀, 뭐 중국팀, 일본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마케팅 기능.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네. 지난 2월 달에 그 무안 공항에서 지금 이제 항공이 국제선 항공이 사실 18편 떴어요. 그때 당시에 정규 노선이 8편, 비정규 노선이 10편. 그러니까 비정규 노선은 뭐냐면 전세기죠.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성수기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 사업자들이 전세기를 이렇게 그 돈을 주고 사고서 와서 일시적으로 띄우는 것을 이제 비정규 노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정규 노선, 그러니까 매일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만큼은 우리가 애국인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 박사님 방금 말했는데 뭐 뭔 담당 하는데, 내가 일본 예를 들을게요. 일본이 올해 사실은 하계회 지금 올림픽을 못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원래 올해 40억 목표였습니다. 외래 관광객. 우리는 1,750만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 4천만 명. 4천만 명인데 일본의 큐슈에 애국인 인바운드 유치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유치하는 이 팀들이 41개 팀이 있어요. 41개. 자,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내가 타이페이 하나만 할게요. 비행기가 타이페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중화권 담당이 거기 가서 마케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화권 담당은 타이페이도 가야 되고 홍콩도 가야 되고 마카오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혼자 다 못 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은 서울 담당, 대전 담당, 부산 담당 해도 대한민국 좁은 이 땅덩어리 해도 5명, 6명 해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많이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면 사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41개 가닥에 1,100억을 가지고 올해 유치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광주 같은 거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1억 얼마예요? 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프로션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뭘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마케팅도 정말로 마음 먹고, 네. 그다음에 무안공항에 지금 현재 국제선이 재취하게 되면은 최소한대로 정규 노선만큼은 우리가 호남 지역 여행 상품 만들고, 또 호남 지역에서 같이 방금 우리 남 대표님이 이 전라남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생 기류로 해서 이렇게 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필요하면은 군산에 배가 들어와요, 중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주 협회장, 전남 협회장, 전북 협회장 이렇게 3명에서 이 지역으로 오는 외래 관광객은 무조건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뭐 이거 하다 보면 쇼핑 문제가 나오고 복잡해지는데, 최소한대로 마케팅은 네. 굉장히 볼륨을 키워야 됩니다. 네.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바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 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마무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대표님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자주 없어서 기왕 보실 때 제가 네, 이렇게 네. 좀 일단 마케팅이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관광 마케팅뿐만 아니고 컨벤션 마케팅이 원래는 뷰로가 컨벤션 마이스 마케팅을 잘했었거든요. 그쪽이 좀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이게 의사하고 대면 진료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원격 진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아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은 됐지만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그런 거 하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관광 콘텐츠나 관광 상품 기획이 이제 약간 덤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이 마케팅 기능과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모를 좀 국가와 공모를 좀 따오는 그 기관 역할을 좀 했으면, 사실 시에서는 그 역할을 좀 안 하고 또 누가 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강진 문화관광제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올해 관광도시도 따오고, 굉장히 정말 그 강진군이 이렇게 관광이 성장하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대단히. 그래서 이 국비 공모를 좀 따오는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당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 이 관광이 우리 광주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유관기관들이 여기 계신 우리 협회도 계시고 재단도 있고 뭐 연구원이나 DJ 센터도 있고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어떤 상생 협력을 좀 도모했으면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 광주 관광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그 화목했던 시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나 대표님이 두 분이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예, 저도 사실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조금 옥신각신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워낙 두 분이 인품이 좋아서 그래서 광주를 위해서 잘해보자는데 네. 앞으로 이 보조금 사업이 이제 그동안 협회에서 했던 게 재단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 네. 우리 광주관광이 같은 배를 탔다. 그래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광주관광재단의 뭐 선택과 집중해서 어떤 기능, 마케팅 부분, 또 국비를 공모하는 어떤 역할, 또 유관기관의 협력까지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뭐 간단하게라도 조윤희 기획자께서 또 저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관광재단이 바라는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관광재단으로 위탁받아서 이렇게 뭐 민간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 산하기관이 아까 전문성이 더 있어가지고 이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예산을 본청에서 이렇게 타다 쓰기 때문에 시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서 네. 그 좀 민간을 더 관리하는데 좀 깐깐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조금 그 직원들 서비스 좀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탈권위적으로 예, 개방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답변을 좀 아, 해주시죠. 저보다 네. 관광재단을 세 분이 더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초기 이제 강주시 산하 기관 중에 좀 제일 늦게 탄생한 조직인 만큼 일단은 조직은 좀 그렇게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뭘 할 거냐라고 많이 묻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강주다운 강주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 이 킬러 컨텐츠 하나 보러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관광재단의 최종의 목표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쪼개서 들어가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재단은 직접 마케팅을 기획하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행업계나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관광 산업의 구도 안에서 그 어떤 벤처 또는 거기서 어떤 산업 구조 내지는 그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좀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시 세정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책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도 11월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 지금 그 도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100억 정도가 혹시 오게 되면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광주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외국인이든 그러니까 말도 뭐 외국어나 어떤 언어의 어떤 장벽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금남로를 걸으면 옆집에 빵집, 카페, 그다음에 뭐 볼거리, 그 다음에는 어디, 그러니까 안내가 정말 잘 되는 그 스마트 관광도시 거점 이거는 좀 저희가 따올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좀 중점을 아까 이제 예술관광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주가 이제 국제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했고요. 2019년에 세계 수영대회를 했는데 어떤 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그 국제 규격으로 지금 인프라로 존재하고 오히려 호텔보다 잘 네.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청도 국제행사 스포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스포츠 마이스, 그러니까 매년 광주에서는 정말 대규모 아마추어 뭐 생활체육인이든 뭐든 간에 스포츠 행사가 다양하게 항상 열리는 도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뭐 국제 회의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마이스를 좀 육성해 볼 계획인데, 이거는 뭐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바로 실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정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무한광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의 게이트볼 하는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교류해서 그분들은 한 번 보내면 막 1,000명, 10,000명을 보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염려하시는 부분 잘 정리하면서 네. 관광재단을 설립했더니 광주 관광산업이 달라졌다는 말이 들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출범한 관광재단의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까지 들어봤는데요. 뭐 좀 전에 스마트 관광도시라든지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도시, 뭐 새로운 부분에 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남은 시간에는 광주의 어떤 이런 관광 자원, 뭐 무등산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곳의 생태 마을이라든지 또 전일 빌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관광지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유롭게 이런 그 광주의 관광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무등산과 좀 관련해서 그 생태마을, 특히 평촌마을이 지금 생태관광지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문창현 연구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평촌마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단은 공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네. 무등산 자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그 도심에 살지 않는 반딧불이가 살아서 거기는 이제 반딧불이 마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 천연기념물 수달도 있고요.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그 생물도 거기에 살고요.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이런 자연 생태뿐만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 평촌마을 도예공방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분정사기를 만들었던 네. 전통예술 공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고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하나는 국립공원 관리구역으로 제한이 됐고요. 하나는 네.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이 됐고요. 하나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돼서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북구 영산환경환경청, 그리고 저도 여기 참여해서 생태관광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전공이 생태관광이라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생태관광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희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누리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리길 네. 조성 사업 했는데,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문화 공모 사업에 이미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반딧마을 누리길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일대를 이제 뭐 생태숲도 만들고 생태 탐방로도 만들고 탐방 거점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생태관광, 전문적인 생태관광이 가능하게끔 하는 인프라들이 이제 거기에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 사업에도 이게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태관광 이제 프로그램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소프트 쪽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는데, 이 소프트 쪽에 여러 가지 생태관광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또 예산도 따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우리 평촌마을이 환경부의 생태관광 마을로 지정이 됐고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연 생태를 갖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체험하거나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평촌마을이 생태관광, 우리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근에 또 뭐 호수 생태원이나 예, 소세원도 있잖아요. 네. 그쪽 지역은 아까 우리 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등산을 집중할 때 이제 그 수려한 곳을 보고 나서 뭔가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쪽 옆에가 또 광주 그 호수 생태공원 네, 있지 않습니까?
잘 그 가꾸면은 세계 최고의 힐링 코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무등산은 보면은 고려 시대에는 그 절이 그 400개가 넘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등산에 관심 많아서 때 어찌됐건 역사 자원도 풍부한데 이 그쪽 저쪽 길로 이쪽에 이제 울림동 중심사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하나의 문화성으로 있고 저쪽 그 가사문화권 광주 쪽으로 내려가면 정말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 그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온유사 지구에 있는 그 지금 식당들을 그쪽으로 이주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거기 충효동 옆에 그 평촌마을 옆에 충효동 있죠. 충효동 가면은 뭐 수령이 400년 넘은 천연기념물도 있고 또 주변이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산책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카페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여기는 정말로 그 잘 개발하면 세계 최고의 힐링 코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설명을 드리면 여기 충효동이나 평촌마을이 생태 관광지로도 이렇게 유명하지만 역사 관광지로 상당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 생태공 맞은편이 충효마을인데 여기가 김덕령 장군이 탄생한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김덕령 장군의 뭐 사당도 있고 정려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좀 김덕령 장군 마을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덕령 마을에 한옥 민박촌이나 뭐 전통문화 체험관 같은 걸 좀 조성을 해서 그 전남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좀 유인하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충장로까지 이게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김덕령 마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어떤 중심이 무등산이 되고 평촌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저희 진짜 네. 이제 크게 보면요, 우리 호남 지방에는 노령산맥 이남으로 이 소위 말하자면 댐이 4개가 있어요. 네. 당초에는 이 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산강 유역이 뭐 강포기족법, 경사거포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이게 좀 비 오면은 방천 나가지고 전부 다 농사가 엉망되고 이런 차원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옛날 그 박정희 그 정권 당시에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관광 자원이 돼요. 지금도 저 충효동에서 쭉 이렇게 그 우동산 상류 쪽으로 해서 이제 힐링 코스로 해서 데크를 깔아가지고 1.6km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럼 이게 트레킹도 좋고 자전거 도로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호수에서 네. 지금 농업용수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가사물학관 있고 송광정철 식영정 있고 한벽당 있고 정말로 그다음에 좀 올라가면 소세원이다 해서 그 이조 중기 대한민국 그 남부를 대표하는 정원이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북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충효 그 위에가 그 저기 저 논밭이 아주 좋아요. 그 저 순천만처럼 네. 정원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자연 관광 타운이 되어가지고 이게 아주 강주 대표 브랜드가 돼요, 사실은. 역시 예, 여행을 이제- 하시니까 설명을 잘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시에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네. 나 저 시장님이 좀 이런 것 좀 네. 관심 갖고 해서 아니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요? 어찌됐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와 문화와 뭐 네. 모든 게 지금 종합된 곳이라 그곳에 대한 재발견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세원은 우리나라 최대 민간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가사문학 태동지구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뭘로 꼽히냐면요. 광주 호 그 생태공원이 광주에서 노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지금 계절별로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에만 개방을 한 한정 개방 관광지를 소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19년부터 추진한 건데 이 숨은 관광지에 지금 전일빌딩 이사호가 선정이 됐어요.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가을 시즌에 숨은 관광지 한국에 7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 전북 해서 전일빌딩이 유일하게 네. 선정이 됐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뭐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접수를 받았어요. 근데 2,209곳이
이렇게 접수가 됐답니다. 근데 그 2,209곳을 관광 전문가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다 가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7곳으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전일빌딩은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시 금남로 1가 1번지입니다. 네, 저희는 요즘에 그 전일빌딩 245라고 지금 해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일빌딩 245에 245가 붙은 게 이유가 그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우리 5.18 당시에 그 총을 그 헬기에서 쏜 네. 총자국이 245개 네. 예, 있어서 245라고 붙였는데 광주광역시가 매입을 해서 이제 52개월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개관을 했는데 저도 좀 사실은 최근에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곳은 이제 광주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네. 그 2층에 저희 광주 남도 관광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남도 관광센터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냐면요. 정말로 가면 광주 그 관광하고 싶다 했을 때 거기서 그냥 다 온라인으로 디자인 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전라남도까지 다 지정을 하면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제시를 해줄 정도로 현재 잘 돼 있고요.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끝에 층에 9층인가 이제 그 헬기가 그 난사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상에 가면 아까 문 박사님 말씀하셨던가요? 예, 정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옥상에 이제 저희가 포토존도 있고 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구조청이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꾸며져 있는데 네. 당시에 그 구도청 별관뿐만 아니라 유적이 그대로 내다 보이고 밤에는 정말 거기서 이렇게 그 광주의 야경을 찍으면 너무 멋있게 네. 변화된 곳인데요. 전일빌딩 245는 어찌됐건 그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없는 광주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로 하나 네.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 주시죠.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한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일빌딩은 아마 시민들이 뭐 다 아시고 특히 이제 헬기 사격의 어떤 총탄 흔적으로도 뭐 유명한 5.18 사격지로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전일빌딩에 담긴 의미를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저도 이제 광주가 고향이고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쭉 전일빌딩을 보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그 삶과 애환이 서린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광주 도심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곳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아마 이 전일빌딩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게 또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뭐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할 수도 있었는데 5.18 전부터 근대부터 이렇게 계속 이 전일빌딩을 저는 지켜봐왔고 그렇게 이제 자라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숨은 관광지로 그래서 이제 그 서울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지역민들의 어떤 숨은 애환이 서린 이 관광지를 미래유산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유산 보호가 안 되는 대상 같은 경우 이제 근대 유산들이 대부분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하고 전남은 조례가 지정이 돼 있어요. 미래유산 제도에 대해서. 근데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일빌딩도 5.18 사격지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민의 어떤 역사와 기억이 서려 있는 아주 소중한 아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숨은 관광지로 선정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전일빌딩도 있고 뭐 광주형 또 야간 관광 좀 전에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혹시 조현희 기획자께서도 혹시 숨은 곳 우리 광주에 또 자랑할 만한 관광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그 전일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광주의 야경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전일빌딩 옥상을 계기로 해서 제가 그 광주시와 같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율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간 관광에 그 전일빌딩 옥상을 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했듯이 전당에서 미디어 작품을 지금 상설 전시를 12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광주 뷰폴리 거기는 이제 전당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의 야간 관광이 좀 활성화되려면 이런 야경 뷰 포인트를 추가로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직 전망 타워도 상당히 좋은 야경 뷰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당에서 이제 무등산에 케이블카가 안 된다면 전당에서 사직 전망 타워까지 케이블카 연결해가지고 야간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무너진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 어렵고 정말 힘들 때고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과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무엇보다 관광이 활성화될 때 관광을 하는 주체가 또 안전하게 관광을 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들과 함께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령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연구 결론이 뭐냐? 행복을 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다.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비법도 여행이고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또는 뷔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걷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노는 것, 체험, 소비, 쇼핑 모든 것을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집합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여행을 가라. 이번에 결론입니다. 네. 제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남성숙 대표이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서서 관광재단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는 지금 스탑 상태, 여행 스탑 상태가 강주 관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업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분 전문가도 계시지만 모두가 잘 콜라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춘천을 이제 출장을 가야 되면서 아는 분한테 거기서 여유 있는 시간이 한 5시간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전화하신 분은 그냥 춘천 지역의 주부였는데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가고 여기 가서 여기서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하고 잠깐 계셔보세요 하더니 코스를 딱 해서 차평까지 해서 이렇게 카톡에 넣어주시더래요. 그냥 본인은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이제 광주를 왔답니다. 근데 광주에 와서 그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한테 광주 어디 제가 한 6시간 정도 좀 여유가 있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광주 그냥 1분도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볼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매력을 이제 우리 스스로 재발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다녀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관광재단이 그런 부분을 잘 브랜딩하면 우리 모두가 관광 시민이 돼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관광 산업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가 관광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가들도 머리를 맞대고 광주만의 어떤 킬러 콘텐츠 올리원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조현희 기획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민들과 이제 강주시에
당부를 하고 싶은데요. 강주가 그 전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도시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좀 나서서 그 뭐 케이블카라든가 대관람차라든가 뭐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일학시설을 좀 강주시에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 민간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원해야지 이제 시장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 관련된 좀 재미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안들을 한 목소리로 좀 담아서 시청에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창현 연구위원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재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코로나 이야기하면 악재, 피해 이런 말만 하거든요. 이미 이제 코로나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재, 뭐 피해 이런 걸 논의하지 말고 내일, 미래를 조금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 트렌드라고 있는데 그 변하는 주기가 보통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도 굉장히 걱정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당장의 내년 관광 트렌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청정 힐링이랄지 또는 웰리스랄지 또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야간 관광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그 언택트형 비대면 관광 서비스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게 코로나용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의료 관광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우리 사회가 언택트형 사회로 바뀌어가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소통하고 그런 시대가 되는데 관광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캐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지자체도 이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관광이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5년, 10년 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단위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신속하게 지자체들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대응하고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이면 벚꽃놀이, 또 가을에는 단풍놀이처럼 사계절 관광을 하고 누비던 일상의 풍경이 이제는 참 낯설고 또 꿈 같은 일이 돼버렸는데요. 누구든 일단 내 건강과 안전을 나 대신 지켜줄 수는 없는 법이겠죠.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고, 이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또 여행과 관광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